네. 그래서 저희 책 교재 구성을 보시면 14장까지 되어 있는데 크게 파트를 3개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1장은 일단 이제 자바와 웹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2장부터 서블릿에 대한 기능이 2장부터 7장까지가 서블릿을 이용해서 서버 사이드에 프로그래밍 하는 쪽에 대한 설명인데 2장은 서블릿을 어떻게 구현하며 어떻게 실행하느냐 그 루틴을 보여주고요. 3장부터 이제 요청 정보, 응답 정보, 질의 문자열, 뭐 서블릿 설정과 변수, 그 다음에 상태 정보, 고급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요소들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서버 쪽에 가장 기본은 이거죠.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에 어떤 웹페이지를 요청할 거예요. 리퀘스트를 하면 서버 쪽에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페이지를 리스폰스로 해서 보내주는 형태가 가장 기본이에요. 이 리퀘스트와 리스폰스가 다 객체를 제공하고 있고 서블릿에서 그래서 그 서블릿 안에 리퀘스트와 리스폰스 객체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내고 또는 거기에다 데이터를 넣어서 응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사이에서 필요하면 어떤 프로그래밍 과정들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서블릿은 기본 자바를 기본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는 자바 언어예요. 그래서 먼저 자바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요청할 때 지난번에 이제 쿼리 했었잖아요. 그죠? 웹페이지 요청을 할 때 뭐 방식이 여러 개 있죠. 겟 방식이 있고 포스트 방식이 있고 이런 것들의 질의 문자열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래서 사실 서블릿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 많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기능 아까 말했는 것처럼 클라이언트가 어떤 페이지를 요청할 거예요. 근데 요청이 단순하게 어떤 페이지 주세요. 여러분이 웹브라우저 띄워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많이 했겠지만 제가 실제로는 URI가 이렇게 다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 학교 용인.ac.kr이라고 하면 얘가 이제 웹 주소가 되는 거죠. 그죠? 웹 서버가 있는 곳에 주소를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따따따가 들어가야 되나 보다. 그죠? 네. 자, 이렇게 하면 웹페이지를 요청하는 이 주소로 해서 보내게 되면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용인.ac.kr이라는 웹 서버한테 네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페이지를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요청을 하면 그 서버 측에서는 받은 요청에 따라서 이 페이지를 요청했네. 근데 요거는 단순하게 이제 페이지만 경로 정보만 준 거고요. 패스만 준 거고 이 뒤쪽에다가 여러분이 뭐 쿼리를 준다라든지 요즘은 시멘틱 URL이라고 해서 이제 패스를 추가적으로 줘서 거기서 어떤 정보를 요청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포스트 방식 여러분 여기 지난번에 그 뭐죠 장바구니 담고 하는 건 다 폼이잖아 대부분 보시면 그죠? 그래서 폼 안에다가 어떤 값들을 넣어서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하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변수들의 값을 가지고 와서 서버에서 어떤 처리들을 로그인 같으면 아이디 패스워드 보내겠죠, 그죠? 그럼 아이디 패스워드 서버에서 DB에서 가지고 와서 그래서 이것들이 다 연계가 되는 거죠. 기본적인 진행 방식은 다 똑같아. 자, 클라이언트가 이쪽에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웹 서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으로 리퀘스트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리퀘스트를 할 때 아까 보셨던 뭐 쿼리 형태나 아니면 포스트에 바디에다가 내가 원하는 변수에다가 정보를 넣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넣어서 이 아이디 패스워드에 해당되는 사람만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이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클라이언트에서 처음에 어떤 페이지를 요청을 해요. 로그인 페이지를 요청을 해요. 패스를 이 밑에 이제 슬래시 로그인으로 해서 하면 로그인 페이지로 응답을 해주는데 이 로그인 페이지 안에는 여러분이 아이디를 넣고 패스워드를 넣고
내가 뭐 로그인이라는 이런 버튼이 있거나 A 태그가 있으면 이거에 대한 처리를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버튼을 눌렀을 때, 누를 때가 또다시 어떤 페이지에, 다른 페이지에 대한 요청이에요. 나 로그인 테스트를 해주세요 하는 페이지를 요청하면 그 페이지 요청하는 거 안에 뭐가 들어가요? 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버 측에서는 페이지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죠? 요청이 들어올 때 이 두 값을 가지고 어떤 처리를 해주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목록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는 보통 저장되어 있는 자료인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죠? DB를 가장 많이 사용하겠죠. 그죠? 그럼 DB에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째로 가져와서 객체를 만들어도 되고, 쿼리를 날릴 때 내가 입력받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체크를 해서 있으면 어떻게 하고, 패스워드만 틀렸을 때는 어떻게 하고, 아이디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고라는 게 여기서 프로그래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프로그래밍에 따라서 응답 페이지를 주면 돼요. 이럴 때는 이 페이지를 주고, 이럴 때는 이 페이지를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버 사이드 단에 이루어지는 형태를 서버 사이드에 우리가 해야 되는 프로그래밍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서블릿에서 하는 역할들을 이제 이렇게 볼 건데, 요청 정보. 아까 지금 계속 제가 리퀘스트 리스폰스 여러분이 계속 기본적으로 듣게 되는 게, 웹 서버 프로그래밍을 해보시면 계속 듣게 되는 게 뭐 앱, 리퀘스트, 리스폰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듣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4장의 질의 문자열은 요청을 할 때, 리퀘스트를 할 때 내가 원하는 데이터, 클라이언트 쪽의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보내느냐. 그래서 get 방식에서는 질의 문자열로 보내고요. 포스트 방식에서는 변수, 바디에 변수를 넣어서 보내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서블릿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까지가 JSP에 대한 얘기인데, JSP는 자바 서버 페이지의 약자예요. 그래서 JSP가 결국은 이제 서블릿 형태로 변경이 될 텐데요. 이 JSP가 하는 역할은 조금 더 그 서버 사이드 단의 거를 HTML 코드 안에 넣어서 조금 어떤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자바스크립트나 뭐 jQuery나 배웠던 것처럼 그런 형태를 지원해 주는 게 JSP 코드예요. 그래서 JSP 코드를 넣어 놓으면 이게 결국은 나중에 변환을 할 때는 서블릿으로 한번 변환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조금 더 쉽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형태, JSP 없이 가능해요. 없이 가능한데 JSP 기능을 알고 있으면 클라이언트 쪽, 보통 JSP가 담당하는 거는 그 뷰 쪽, 클라이언트 쪽에 어떤 페이지 담당을 할 때 JSP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잠깐 보고요. 그다음에 DB는 제가 하지 않을 거예요. DB 여러분이 따로 배우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지난번에 여러분 그냥 페이지로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저랑 같이 한번 하고 나면, 여러분이 작은 거를 할 때는 그냥 디자인 패턴 없이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쭉쭉쭉 진행하시면 되는데, 어떤 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는 나중에 여러분이 소프트웨어 공학 이런 것들을 배워보시면 실제로 구현을 하는 것보다 구현하기 전에 분석하고 모델링하고 이런 작업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게 잘 되어 있으면 구현은 이 분석한 거를 하나의 언어로 그냥 표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 이제 그런 모델링 하는 것 안에서,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지금의 프로그래밍은 화면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용자하고 유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뷰 쪽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프로그램 돌아가는 쪽을 약간 분리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MVC 모델이라고 해서 M 모델, V 뷰, C 컨트롤러. 그래서 MVC 모델로 세 개의 역할 분담을 합니다. 화면은 화면대로 다 빼고요. 코드를 다 빼고 중간에 컨트롤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데이터 쪽은 모델을 이용을 해서
이런 작업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작은 프로젝트도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 거고, 여러분이 과제 2, 과제 3을 할 때도 이 MVC 모델에 맞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요 내용들을 앞으로 저랑 그죠? 한 16일 정도 되겠죠. 그죠? 4주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엔 DB까지 포함해서 4주를 했는데 DB가 빠지니까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쪽에 제가 프로젝트를 할 때 좀 더 같이 시간을 할애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간에 시험 한 번 볼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중간에 시험 그 실기로 한번 볼 때 테스트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진행합시다. 자, 1장 오늘은 그래서 좀 제가 설명 위주로 할게요. 오늘 내일은 설명 위주로 하고 내일부터 해서 조금 이제 내용을 들어가서 여러분이 같이 실습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파치 톰캣 깔려 있어요? 깔았어요? 첫 주에 깔았죠? 네, 그러면 제가 설치하는 거는 건너뛰고, 네. 자, 1장은 자바와 웹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아마 첫 타임에 이종호 교수님하고 자바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자바 언어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자바 언어가 이게 티오베라는 사이트 소프트웨어 연구하는 품질 관리하는 쪽 사이트에서 뽑아낸 데이터인데 이게 예전 거예요. 2016년 기준이잖아요. 근데 올해 들어가서 제가 어제도 들어가서 한번 따로 뽑아서 한번 봤어요. 근데 보시면 지금도 이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언어는 많이 사용되고 그다음에 그 요구사항이 많은 형태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자바 언어예요. 그래서 뭐 최근에 자바 스크립트가 많이 각광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제 자바가 이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고요. 뭐 C나 C++, C#, 뭐 파이썬, 여기 보시면 PHP, 뭐 루비 언어, 그다음에 뒤쪽으로 가면 모바일 언어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왜 자바 언어가 계속 이제 1위를 차지하느냐. 그 전에 지금 여기 보시면 자바는 95년도에 최초로 발표가 됐습니다. 실제로 객체 지향 언어라는 게 조금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게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 전의 언어들은 뭐예요? 이제 뭐 C나 파스칼이나 뭐 예전의 언어들은 절차 지향 언어예요. C 1학년 때 배우셨잖아요. 그죠? C 언어는 뭐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적인 면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이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라는 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언어라면 그게 가능했던 거는 초반에 컴퓨터 시스템이 주로 했던 역할이 뭐예요? 계산이에요. 계산. 과학이나 뭐 수학이나 이런 쪽에서 계산을 하는 게 주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도 어떻게 하면 빠르게 메모리를 적게 사용하면서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데 포커스를 맞춰줬는데 이게 이제 변환점이 된 게 지금의 여러분 시스템은 뭐예요? 컴퓨터 그냥 컴퓨터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생활 모든 곳에 컴퓨터 시스템화 다 되어 있어요. 앞으로 뭐 유비쿼터스 시대라는 거를 예측해 보시면 영화 같은 것들을 보시면 우리 사람조차도 뭐 다 생체 인식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에서 완전히 같이 가는 형태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기에는 이 언어가 그냥 문제 해결로는 되지 않는다라니까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에서 너무 1차원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자바 언어는 뭐를 제공하냐면 객체 지향 언어예요. 객체 지향 언어가 뭐예요? OOP가 뭐예요? C하고 OOP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석현. 눈 딱 마주쳐서 이러면 이제 앞으로 저랑 아무도 눈 안 마주쳐요. OOP하고 C 배웠잖아. 그죠? 1학년 때. C 했을 때하고 이제 자바 했을 때 차이점, 느낀 점.
어렵다. 어?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어려웠어요? 무작정 어려웠어요. 시도 어려웠잖아. 그죠? 시도 어려웠잖아요. 뭐가 가장 큰 차이점이죠? 프로그래밍 접근법에서? 뭐가 큰 차이점이죠?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잘 모르겠습니다. 4주 동안 배웠는데 이주호 교수님한테 가서 말씀드려야겠다. 다시 수업하자고. 네. 객체지향. 객체지향이 뭐예요? OP가 뭐예요? OP가 뭐죠? 네?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돼요. 클래스 정의에 따라서 오브젝트를 만들고 오브젝트 안에서의 어떤 메서드에 의해서 문제 해결해 가는 방식이 OOP다라고 정통적으로 얘기를 하죠. C는 여러분이 필요하면 변수선언이 메모리를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메모리에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거를 뭔가 작업을 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면 돼. 그래서 절차지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how에 포커스가 맞춰 있거든요. 어떻게 풀 건지. 근데 객체지향 언어는요, 여러분이 제가 예를 들어서 정수 2개를 입력받아서 더하기 하는 프로그램을 C로 짜십시오. 금방 짜겠죠? 스캔F로 2개 받아들여서 연산자 더하기 해서 결과 출력하는 거 해요. 이거를 자바로 절차지향이죠. 객체 OOP에 맞추어서 프로그래밍 하십시오. 물론 여러분 자바 언어 안에서 절차지향으로 그냥 짤 수 있어요. 똑같이 인트 선언할 수 있잖아요. 똑같이 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객체지향적으로 프로그래밍 한 건 아니에요. 그럼 객체지향적으로 프로그래밍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넘버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요. 정의해요. 그 넘버 안에 정수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 선언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하기 위한 add라는 메서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메인에서 new 해서 넘버 2개를 생성해요. 그죠? 생성할 때 생성자에 값을 넣어서 저장해요. 그 다음에 더하기 하기 위해서는 이 넘버의 add 메서드를 사용해서 해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훨씬 더 복잡죠. 복잡기는 해요. 근데 우리의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게, 우리 실생활을 보시면 여러분이 우리의 이 실생활은 절차지향에 더 맞아요? OOP에 더 맞아요? 별 차이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우리 실생활들을 다 프로그래밍 한다고 생각하시면 OOP가 훨씬 더 맞는 거예요. 저라는 사람 클래스 안에 김은아라는 객체가 여러분이라는 각각 객체와 함께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사이즈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이랑. 예전에는 계산 위주였어요. 여러분 천문학, 우주, 군사 이런 쪽에서 하는 건 다 계산 위주였어요. 그래서 동일한 데이터가 들어와서 어떤 계산을 빨리 하는 게 주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실생활하고 이렇게 밀접되게 뭔가를 자꾸 표현해 가야 되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시스템이. 그렇게 가려면 우리의 실생활 자체가 객체지향에 더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객체지향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바라는 언어가 더 각각을 받는 거고요. 여러분이 자바는 클래스 설계해야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을 아마 자바 지금 4주를 배우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어렵게 느껴지셨을 건데 저랑 같이 서블릿을 해 보시면 물론 C 할 때도 여러분들 표준 함수가 있죠. 여러분 printf 함수 다 정의해서 쓰지 않잖아요. scanf 함수 정의해서 쓰지 않잖아요. 자주 쓰는 거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게 함수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 객체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함수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이 내가 이 함수를 수정할 수는 없잖아요. 함수 printf를 자체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printf를 쓰면서 뭐만 하면 돼요? 변수만 넘겨서 이거 프린트 해주세요. 서식을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요소들만 넘길 수 있어요. 근데 객체 지향에서는 여러분 상속 배우셨죠? 상속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만들어져 있는 거 나 그대로 받아서 거기에 내가 어떤 요소들만 더 넣어서 쓸 수 있어요. 또는 잘 만들어 놓으면 그냥 이것들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여러분이랑 저랑 같이 서블리스로 하겠지만 지금 3학년들 그 모던 프로그램에서 이번 주까지 지난 주까지 저랑 같이 이제 노드.js로 웹 서버를 구성을 했는데 노드.js는 이 서블릿이나 JSP, PHP보다 훨씬 더 쉬워요. require app 하면 어플리케이션 만들어져요. 그다음에 앱에 listen 함수 사용하면 뭐 서버 쪽에 듣는 거 다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확장성이나 재사용성이 굉장히 높은 언어가 객체 지향 언어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주 4주 동안에 힘겹게 상속도 배우시고 클래스 정의도 배우시고 인터페이스가 뭔지도 배우시고 이런 것들을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랑 같이 쓰기 위해서요. 그죠?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조금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C에서 어디로 갔어요? C++, C++에 C샵으로 가는 것도 얘들도 객체 지향 언어로 계속 변동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이썬 배우셨잖아요. 그죠? C보다 파이썬이 훨씬 쉽죠? 파이썬에 수많은 뭐가 존재해요? 함수들이 쓸 수 있다라는 건 그게 객체 형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length라든지 add라든지 막 썼잖아요. 그죠? 그런 걸 쉽게 할 수 있는 게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TOB에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19년 데이터 5월까지의 데이터가 올라와 있는데 크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씩 이제 변하는 게 생기는 게 자바스크립트가 예전에 자바스크립트는 클라이언트 쪽에서만 표현됐어요. HTML 문서 안에서 동적인 영역을 표현하기 위해서 썼는데 이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서버 사이드로 확장성을 가지면서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노드.js 같은 경우는 그 서버 측 프로그램을 그 자바스크립트로 진행하는 형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바 그죠? 뭐 스탠다드 에디션,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마이크로 에디션 각각의 에디션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데 뭐 데스크탑이나 서버 인베디드 시스템 개발을 하기 위한 플랫폼으로는 스탠다드 에디션이 있으면 되고요. WAS죠, 그죠?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우리가 톰캣이 WAS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버 쪽의 형태의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EE를 이용해서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자원들을 사용해서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 장치 쪽이 M이 좀 가볍겠죠, 그죠? 네. 자바 SE 구성 요소 보시면 크게 JDK하고 런타임 인바이러먼트, 디벨롭먼트 킷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보실 수 있어요. 그죠? 네. 자바는 뭐죠? 가상 머신, 버추얼 머신이라는 게 존재하죠. 자, 자바 언어는 C 언어는 여러분들 C는 우리가 실행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컴파일하죠. 기계어로 바꾸죠. 그죠? 그다음에 그거를 로딩해서 실행을 하게 되고요. 자바는 단계를 한 번 더 거쳐요. 그래서 바이트, 버추얼 머신에 의해서 바이트 코드로 바뀌어져요. 그 다음에 이 바이트 코드가 실제로 러닝 할 때 한 번 더 인터프리트 형태로 해석이 되어서 실행되는 게 자바 언어입니다. 아마 자바 하실 때 다 들었을 건데 이거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여러분 그 C 컴파일러는요. 시스템에 따라서 C 컴파일러가 달라요. 그래서 윈도우에서 여러분들이 C로 컴파일해서 실행해서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 exe 파일을 어디에 뭐
유닉스 시스템, 리눅스 시스템에 가져가서 실행 안 돼요. 왜요? 얘는 컴파일하면서 뭐로 미리 바꿨어요? 이 윈도우에 맞게, 이 기계어에 맞게 바뀌어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소스 파일을 리눅스의 C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그 리눅스 시스템에 맞는 기계어로 바꿔서 다시 실행을 해야 돼요. 근데 자바 같은 경우는 중간에 아까 버추얼 머신에 의해서 중간 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바이트 코드, 시스템에 디펜던트 하지 않는 바이트 코드로 먼저 변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실행을 할 때 내 시스템에 맞게 해석해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플렉서빌리티는 좀 더 높아요. 근데 초반에는 자바 언어가 속도가 느렸던 게 두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웹에서의 자바 기술을 보시면 초기에 애플릿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동적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애플릿을 제공했는데요. 애플릿 실행 파일을 내려서 클라이언트 쪽에 실행 파일을 내려서 실행되는 방식이고요. 저희가 하게 되는 서블릿하고 JSP에서 자바를 사용하시게 될 건데 서블릿 먼저 한번 보시면 웹상에서 요청된 서비스를 서버 쪽에서 처리하는 기술이 서블릿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웹브라우저를 통해 요청을 할 거예요. 어떤 데이터를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 서버에서 실행한 후에 그 결과값을 리스폰스로 해서 다시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는 형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바 서버 페이지 JSP는 서블릿과 동일해요. 그래서 JSP는 결국 서블릿으로 한번 변경이 돼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역할적인 부분을 보시면, 그죠? JSP 같은 경우는 이제 뷰 페이지 쪽의 역할을 주로 맡는 게 JSP고요. 서블릿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안에서 프로그래밍적으로 어떤 처리해야 되는 부분을 서블릿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서블릿 역할 한번 보시면요. HTTP 프로토콜로 통신하는 웹의 특징과 속성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하고 있어요. 우리가 HTTP 서블릿으로부터 상속받으면 만들어질 때 리퀘스트하고 리스판스 객체를 매개 변수로 받게 돼요. 그러면 그 리스판스와 리퀘스트 객체를 이용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API들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웹 프로그래밍 한번 봅시다. 웹 아시죠? 그죠? 월드와이드 웹에서 69년에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웹 문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정적인 문서, HTML, 그다음에 동적인 문서, 어떤 그 상황에 맞게 변할 수 있는 문서들을 동적 문서라고 얘기하죠, 그죠? 예전에는 CGI를 사용했고요. 지금은 이제 PHP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서블릿 JSP 이런 것들도 동적 문서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용어들에 대한 거예요. 웹 어플리케이션, 웹에서 수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웹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수행되는 위치에 따라서 서버 사이드하고 클라이언트 사이드로 나누어지는 거고요. 구현 방식에 따라서 컴파일 방식과 스크립트 방식. 컴파일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어요.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어서 얘가 실행이 되는 거고, 스크립트는 그 요청을 하거나 그때마다 바로 해석이 들어가는 게 스크립트 방식이에요. 그래서 속도는 스크립트 방식이 조금 느릴 수 있지만 유연성이 훨씬 더 큰 게 이 스크립트 방식입니다. 그죠? 요거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웹 서버 한번 봅시다. 여기가 클라이언트죠, 그죠? 기본적으로 서버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에요. 서버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 그죠? 클라이언트는 서비스를 요청하는 쪽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웹브라우저 띄워서 www.용인.ac.kr 했는 게 뭐예요? 클라이언트 쪽의 웹브라우저예요.
내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용인.ac.kr 웹서버한테 이 페이지 처음 페이지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클라이언트예요. 그래서 서버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비스를 요청받고 그 서비스 요청에 따라서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웹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처리 결과를 클라이언트에 응답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부분은 주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고 이 부분 안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클라이언트 쪽에서 요청하는 부분, 그 다음에 보여줄 때 서버의 데이터를 응답하는 부분. 여기 보시면 요청 있죠, 그죠? 요청, 그 다음에 응답. 여기서는 이 요청한 데이터, 요청한 거 안에 어떤 서비스를 요청하는 거 안에 자료들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조금 전에 뭐 있었어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자료들을 끌어내서 내가 여기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거예요. 하면 그거에 대한 결과를 다시 클라이언트 쪽에 보내주는 형태가 웹서버 프로그래밍이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는 이쪽 부분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웹서버,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용어들이 조금 다르긴 한데 비슷한 형태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웹서버에서 요청된 다양한 종류의 문서를 실행하기 위한 서버를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웹서버가 좀 더 큰 개념이죠. 하나의 웹서버 안에 여러 개의 웹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어요. 각각의 웹 어플리케이션에 해당되는 서버가 있고요. 웹서버의 기능을 분리해서 처리할 목적으로 사용할 때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할 수 있고요. WAS라고 얘기하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웹서버의 모든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WAS의 종류에 보시면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 이 중에서 저희는 오픈소스로 사용하는 이 톰캣을 사용하고 있죠.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양대 산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테이너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뒤쪽에 이제 계속 서블릿 컨테이너, JSP 컨테이너라는 용어들을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그 어떤 동적인 컨텐츠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컨테이너라고 얘기를 하고요. 동적 컨텐츠의 저장소 역할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블릿 컨테이너를 만들진 않아요. 얘가 어디에 있냐면 웹 서버 안에 있어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안에 서블릿 컨테이너가 있어서 내가 서블릿 페이지를 요청하게 되면 얘들 안에서 얘들 자체의 생명 주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를 만들어요? 메모리에 서블릿 객체를 로딩하고 생성하고 초기화하고 이런 작업을 다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는 일종의 약간 프레임워크에서 제공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서블릿과 JSP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먼저 서블릿 컨테이너 한번 보시면 서블릿의 수행 환경을 만들어줘요. 자바를 수행하거나 웹서버를 올리거나 그다음에 서블릿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는 게 서블릿이고요. 서블릿 컨테이너이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요청에 따라 서블릿을 수행해주는 프로그램이 서블릿 컨테이너입니다. 여기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API를 이용을 해서 기본적인 동작 방식 이런 것들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서블릿 컨테이너는 자바로 구현되어 있고요. 서블릿 엔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오늘은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을 그냥 한번 쭉 읽고요. 저랑 같이 나중에 코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자, JSP 컨테이너 보세요. 서블릿 컨테이너고 JSP 컨테이너는 JSP를 서블릿으로 변환해요. 결국 JSP는 서블릿으로 변환돼야 돼요. 네. 그죠? 그 다음에 JSP 이거 자체도 서블릿으로 구현된 프로그램이고요. JSP 파일을 서블릿 소스로 컴파일까지만 담당하고 변환된 서블릿의 수행은 앞에서 보셨던 서블릿 컨테이너가 담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약간 윗단계라고 응용적으로 보셨을 때 윗단계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죠? 자, 웹 서버에 대한 거 잠깐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HTTP 프로토콜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하는 그 웹 서비스가 HTTP 프로토콜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요. 물론 HTTPS도 있어요. 그죠? 그 보안을 제공하는, 근데 기본적인 HTTP,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에요. 자, 프로토콜이 뭐예요? 프로토콜이 여기 3, 4학년들도 있으시겠지만 프로토콜이 통신 규약이에요. 컴퓨터는 여러분 그러니까 다 약속, 여러분하고 저하고도 약속이 있죠. 우리 수업 몇 시에 시작해요? 9시 25분에 시작해요? 뭐 월화수목 어떻게 해요? 이런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컴퓨터 상에서도 데이터를, 특히 통신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약속들이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아는 프로토콜이 뭐가 있어요? HTTP 말고 TCP/IP 들어보셨죠? TCP 할 때 그 P도 프로토콜이에요. IP, 인터넷 프로토콜. 각 계층마다 일들을 나눠 놓은 거예요. HTTP는 응용 계층의 프로토콜이에요. TCP/IP는 통신 계층의 프로토콜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헤더라는 게 있어요. HTTP 헤더라고 해서 이 HTTP 이 프로토콜에서 해야 되는 약속이 앞에는 버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헤더가 들어가고 바디가 들어가는데 헤더 안에는 뭐가 들어가고 이런 약속들에 의해서 서로 똑같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까 브라우저에서 제가 여러분 지금 생략하고 그냥 용인.ac.kr 해도 HTTP가 돌아가잖아요. 그죠? 내가 그 프로토콜을 다른 거를 쓰고 싶어. FTP 해서 할 수 있어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그러면 나는 지금 요청을 뭐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FTP 프로토콜로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웹에서 사용하는 거는 HTTP 프로토콜이죠. 그죠? 그래서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 간에 통신하는 프로토콜이 HTTP고요. 그래서 웹 문서를 우리가 하이퍼텍스트라고 하죠. 그죠? 하이퍼링크를 가지고 있는 문서를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는데, 이런 하이퍼텍스트를 트랜스퍼하는, 주고받는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웹 클라이언트하고 웹 사이에서 HTTP 프로토콜에 의해서 저희가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웹 브라우저에다가 여러분이 주소 입력장에다가 www.용인.ac.kr 엔터 치면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실제로는 내 컴퓨터에서 누구한테? www.용인.ac.kr은 도메인 네임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도메인 네임 DNS 서버한테 IP 주소 알아오겠죠? 그러면 내가 뭔가 패킷을 만들어서 앞에다가 가야 되는 쪽에 수신 IP가 용인.ac.kr에 IP 붙이고, 요청하는 내 IP 주소 붙이고, 아주 간단하게만 봐도, 그 다음에 나는 뭐를 요청했어요? HTTP 프로토콜로 처음 페이지를 주세요라는 요청 패킷을 만들어요. 이 패킷이 어디로 가요? 네트워크로 가는 거잖아요. 네트워크로 가서 어디 앞에 주소를 보고 어디까지 가요? 용인.ac.kr 웹 서버가 있는 데로 가요. 우리 학교 여기 밑에 정보통신원 어딘가 웹 서버가 있겠죠. 그러면 그 컴퓨터로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얘가 요청했네? 그러면 우리 웹 서버의 첫 번째 페이지가 index.html이에요. 그러면 그 페이지에 다시 앞에 수신 어드레스를 누구로 해요? 아까 요청했던 송신했던 그거 주소 붙이고 해서 다시 네트워크로 가서 여러분 브라우저에 그 문서가 보여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발표할 때는 그냥 로컬 호스트로 해서 여러분이 그냥 그 문서 안에서 다 돌아갔지만, 실질적으로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 데이터가 왔다 갔다, 이 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서를 보내는 약속을 어디에 의해서 보내는 거예요? HTTP 프로토콜에 의해서 약속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린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 이거 다 무시하고 그냥 하는 거죠. 그걸 밑에서 다 끌어올려 주는 거죠. 자, HTTP 프로토콜의 특징 보시면,
통신할 때 연결을 유지하지 않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이건 밑에 쪽의 얘기인데 둘 사이에 커넥션을 설정하지 않고 이제 패킷 던져버리고 그다음에 이쪽에 처리하고 이쪽에서 패킷, 그러니까 연결을 여러분 전화 같으면 우리 둘 사이에 전화를 계속 유지하지 않고 문자 같은 경우 내가 문자 보내면 나는 다른 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형태로 제공하는 게 커넥션 리스이고요. 그다음에 스테이트 리스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상태 정보를 유지하려면 어떤 객체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해야 돼요. 상태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웹브라우저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lms.용인.ac.kr에서 로그인했죠. 근데 그 옆에 다른 웹브라우저를 띄웠어요. 띄웠을 때 원래대로 똑같이 LMS를 다시 들어오면 상태가 없기 때문에 상태 정보를 백그라운드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기서는 이 두 개를 다른 걸로 인식해요. 네, 상태 정보를 주기 때문에 이쪽에 로그인하면 이쪽에도 로그인한 걸로 뜨죠. 브라우저를 하나 더 띄웠을 때 세션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띄우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태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요청 정보가 리퀘스트에, 응답 정보가 리스판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재미없다, 그죠? 네. 그래도 봅시다. 그래도 보셔야 돼요. 자, HTTP 요청 정보는 여기 실제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가게 돼요. 요청 방식, 나는 get 방식으로 요청을 하고요. 패스가 edu 밑에 index.html을 이 프로토콜에 의해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라고 해서 이런 헤더가 구성이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포스트 방식을 하게 되면 그 쿼리는 이 헤더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볼 수 있고요. 포스트 방식은 이 몸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변수들로 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쓸 수 있습니다. 자, HTTP 요청 방식에 보시면 아마 앞으로 많이 보게 될 두 가지예요. 위에 get 방식, 포스트 방식. 이 외에도 put, delete 이런 것들도 있는데 잘 쓰지 않죠. 그죠?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웹 여러분이 어플리케이션 구성을 하실 때는 get과 post 방식을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request URI라는 게 있는데요. 유니폼 리소스 인포메이션의 약자죠. 그죠? 여기 여러분이 URL 하잖아요. URL. 그 아까 주소 입력줄에 넣는 게 URL인데요. 앞에 프로토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서버 주소가 IP나 도메인 네임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포트 번호까지 들어가. 이 서버로는 웹 서버까지 찾아와요. 근데 웹 서버에 여러 개의 웹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갈 수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분하기 위해서 포트 번호를 줍니다. 그래서 이 포트 번호로 해서 찾아오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아까 우리는 뭐 edu까지 들어왔어요. 나는 edu 밑에 인덱스 페이지를 주세요. edu 밑에 헬로 페이지를 주세요. 이런 것들이 URI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이런 건 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웹 프로그래밍이 기본이 밑에 뭐를 깔고 있어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에요. 네트워크. 그래서 이런 프로토콜, 서버 주소, 포트 번호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넣었어요. 제가 URL로 이렇게 넣으면 프로토콜이 뭐예요? HTTP. 서버 주소가 뭐예요? www.mysite.com까지가 서버 주소예요. 그 다음에 802 포트 번호예요. 그 다음에 이 밑에 거는 URI라고 하는 거죠. 내 웹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내가 패스 등으로 해서 원하는 페이지를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헤더 정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응답 정보 비슷하죠, 그죠? 응답은 여기 보시면 스테이터스 코드가 넘어가요. 여러분 웹브라우저 했을 때 뭐 주소 잘못하면 404 not found 뭐 이런 거 뜨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응답 코드 들어가 있는 코드로 해서 어떤 오류가 났는지를 응답으로 보여주는 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404 not found 이게 약속되어 있는 거죠, 그죠? 네. bad request, 그다음 허가되지 않은 거
이런 형태로 해서 상태 코드를 응답에 넣어주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이 뒤에는 개발 환경 구축인데 이거 다 하셨죠? JDK 설치돼 있죠? 자바 설치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자, 톰캣 와스 설치해야 되는 거. 우리 웹 서버로 하려면 와스가 설치돼 있어야 되거든요. 톰캣 설치돼 있죠?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블릿하고 프로젝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클립스 써요? 이클립스로 했어요? 이클립스 이렇게 설치되어 있으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장은 조금 일반적인 얘기들을 했는데 여러분이 아직 서블릿이 뭔지 JSP가 뭔지 모르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들어가면서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금 쉬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